자, 오늘도 새로 오신 분이 간단하게 어떻게 이 강의를 듣게 되셨는지 하고 또 앞으로 목표, 강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 다니고요. 예, 예. 회사 업무하고 별 관계가 없고, 예, 업무가 예. 완전히 관계없진 않겠지만, 예, 예. 이제 똑똑해지고 싶다. 아, 세상을 예. 좀 더 잘 이해하고 싶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성인 수학 강의 이런 걸 찾다가, 예, 예. 여기 대한연에서 하고 있다는 걸 했는데, 이미 진도가 많이 나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못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또 기초부터 해주신다 하길래, 예. 고마움을 가지고 신청을 해서 예. 와 있습니다. 예. 아유,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뭐, 예전에는 문과셨나요? 이과셨나요? 문과였어요. 문과시고, 학창시절 때 수학은 어떻게 좀 잘하시는 편이셨나요? 수능 점수는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꽤 실력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다 까먹었습니다. 네, 아, 예. 오래되면, 예.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를 제가 못하더라고요. 아, 그것도 못하고 적분도 못하고 예. 그래서 다 까먹었구나. 예. 그래서 그럼 기억나시는 부분이 어디까지 정도일까요? 분해 공식 정도는 중학교 과정 정도는 좀 그래도. 중학교 과정도 예, 알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자, 저희 카메라하고 마이크 좀 켜주세요. 예. 지난 시간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첫 시간이고, 집합 나갔습니다. 집합 나가고 이제 명제 들어간 상태고요. 앞부분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뭐 내용이 어렵진 않다 보니까 뭐 잘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제 명제 나머지 부분 하고요. 이제 증명법하고 수와 연산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11페이지고요. 간단하게 지난 시간 뭐 복습 같은 거 조금 해보고 시작할게요. 자, 일단 집합에서는 몇 가지 정의들, 뭐 포함 관계 중심부터 A가 B에 포함된다. 그리고 A가 A의 원소다 뭐 이런 얘기들 좀 했고요. 그리고 A랑 B랑 같다라는 것은 서로를 포함한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집합에서 제일 중요한 게 포함 관계니까 포함 관계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해드렸고, 그 다음에 연산을 했었죠. 수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을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산을 정의하고 연산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세스로 좀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집합이 정의가 되고 연산,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에 대한 정의를 각각 했었습니다. 여기는 A 또는 B, 크게 얘기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기는 그리고, 여기고, 여기는 A, 그리고 B의 여집합, 여기는 U, 그리고 전체 집합, 그리고 A가 포함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이고로 연결되는 관계하고 또는으로 연결되는 관계의 연산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었고요. 요거 관련해서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연산 법칙들, 예를 들어 이제 드모르강 법칙이라든가, 그리고 배분 법칙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증명까지 한번 시도해 봤고요. 요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집합에서 조금 다뤄본 것이고,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 넘버 오브 A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넘버 오브 A 합 B는 A의 원소수, B의 원소수에다가 교집합의 원소수를 뺀다. 뭐 이렇게 원소 개수 세는 것까지. 그래서 저희가 집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학이라는 서술의 가장 기본 단위로서 저희가 뭐 언어의 기초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제로 넘어갔습니다. 명제.
명제는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기나 문장을 명제라고 불렀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건이란 것하고 명제를 비교를 했었는데, 명제는 참거짓 판단이 가능한 문장이었고, 조건은 상황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거짓이 되기도 하는데, 특징은 x가 이제 들어있죠. x가 들어있어서 x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뀌기도 하는 것을 조건이라고 했고, 참이 되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명제를 만드는 방법을 몇 가지 봤는데요. 이 조건을 가지고 명제를 만들 때는 모든 또는 어떤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면 명제로 바뀌고요. 그리고 조건 P이면 Q이다라는 형식을 갖추게 되면 또 명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가정 결론이라고 저희가 불렀었고, 자, 이것이 이제 조건에서 명제를 만드는 방법이죠. 조건, 여기다가 이제 조건을 포함하면은 명제가 됐고, 조건 두 개를 이런 식으로 P면 Q이다로 결합해서 명제를 만드는 것까지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이 참이 되는 집합은 P가 Q에 포함될 때 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이면 동물이다 라고 했을 때 사람은 동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참이 된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P면 Q이다 형식이 한번 결정이 되면은 여기에 관련된 관계 명제들이 또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역이대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P면 Q이다가 일단 있으면 Q이면 P이다는 역이 되겠고,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가 이가 되겠고요.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가 이제 대우라고 부르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얘하고 얘가 완전히 동치명제다, 같은 값을 가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명제의 참거짓은 어떻게 판정하냐,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가지고 참거짓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명제가 집합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집합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명제도 자세히 보시면 P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P가 Q에 포함된다랑 똑같은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똑같죠. P가 Q에 포함되어 있으면 Q의 여집합 안에,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림을 그려보시면 보다 명확하게 좀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전체 집합 안에 P, Q, U가 이런 관계로 되어 있으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보다 작죠.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 관계가 있어야 이제 이 관계도 성립하고, 이 관계랑 거꾸로 이것도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이게 대우명제의 진리집합들이고요. 이게 본명제의 진리집합들이니까 두 개가 완전히 같은 진리값을 가진다. 동치명제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값 명제.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 간단하게 좀 요약을 시켜드린 것이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11페이지의 문제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9번 문제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네요. 9번 문제. 이게 맞다라는 설명을 제가 지금 막 설명드린 것 같고, 10번 한번 풀어보시죠. 자,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럼 어떻게 다 푸셨나요? 예. 그럼 답을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렵진 않으시죠, 문제가? 예. 예. P면 Q가 아니다가 참이고요. R이면 Q다가 참인데, 그렇다면 이것에 대우명제로 고쳐가지고 Q가 아니면 R이 아니다가 참이 되겠죠. 자, 그러면 P가 아니면 Q가 아니고 Q가 아니면 R이 아니다라는 관계가 성립했고요. 이것들의 대우들을 다 살펴주면은, 이것도 대우를 찾아주면 Q이면은 P가 아니다로 바뀔 수 있으니까 R이면 Q이고 Q이면 P가 아니다, 이렇게 두 쌍의 참의 어떤 명제들이 나타납니다. 이것들을 보고 이제 풀어주면 되겠는데요. 일단 R로 시작하면은 여기를 따라가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일단 맞네요, 1번이. 2번은 P로 시작하면은 R이 아니다가 나와야 되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Q로 시작하면은 P가 아니다가 나와야 되니까 안 되고, Q로 시작하면은 P가 아니면서 R이 아니다로 연결되기는 좀 어렵죠? 이거는 Q가 아니면 R이 아니다 이런 형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좀 정체불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R이 아니면 P이다. 그것도 없죠. R이 아니다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R이 아니다는 끝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얘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한번 풀어보시면서 옛 생각이 조금 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이 용어들을 배울 때는 굉장히 좀 용어들이 어색하더라고요. 그 P이면 Q이다가 있을 때 이것이 참이 되면 약간 바꿔서 씁니다. 굵은 화살표를 써요. 참이 되면 이제 굵은 화살표로 바꿔서 쓰고, 참이 됐을 때 여기를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는 영어를 직역한 것이어서 저희가 조금 바로 좀 직역으로 했을 땐 좀 어색한 느낌이 드는 표현이거든요. 뭐냐 하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참일 때입니다. 참일 때. 참일 때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어색한 한국어죠. 어색해서 이거를 좀 풀어 써주면 이렇습니다. Q는 P가 되려면은 필요하다. Q는 P가 되려면 필요하다. 적어도 Q이어야 한다. P가 되려면 적어도 Q이어야 한다. 뭐 이런 표현인데요. Q는 P가 되려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봤을 때 사람은 동물이다. 이걸 보시면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겠죠? 사람이 되려면 적어도 동물이어야 한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necessary, 필요 조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냥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니까 한국어로는 좀 어색합니다. 자, 그리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가 되면 Q가 되기에 충분하다. P는 Q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사람은 동물이 되기에는 충분하죠. 사람이기만 하면 일단 동물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충분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 문장들을 처음 봤을 때, 이런 조건들을 처음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뭔가 많이 좀 어색하고 좀 찜찜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다 이제 외국 학문들을 국내로 이제 번역해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영어를 직역하는 과정에서 좀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를 표현할 때 P는 Q에 포함되는 조건이다, 또는 Q는 P를 포함하는 조건이다, 포함되는, 포함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은 훨씬 더 좀 와닿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해하실 때도 포함 관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조건이자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쌍화살표가 붙으면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다, 필충 조건이다 이렇게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정이니까 저렇게 부르는구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 문제 11번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풀어보시죠. 마침 이제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자, 되셨을까요? 예, 그러면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의 진리집합, 3이 되는 집합을 먼저 구해볼게요. 진리집합이라고 하면 2하고 4겠죠?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Q는 부등식인데 그 P면 Q에다가 참이 됐다, 굵은 화살표 썼습니다. 참이란 뜻이고 충분 필요 조건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아, 맞아. 제가 이제 간단하게 또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필요 충분 조건 자체를 언어적으로 좀 이해해서 문제 풀으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편법으로 이거 외우는 방법, 뭐 많이 알려진 방법입니다만 그것 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앞에 있는 게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이죠. 그래서 좀 이런 여러 가지 편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외우는 편법이죠. 총을 쐈더니 피를 흘렸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표현으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하기도 하고요. 예, 어서 오세요. 총을 쐈더니 피를 흘렸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억지로 말을 만들어서 이제 외우는 방법도 있고, 가나다라 알파벳 순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치읓 다음에 피읍이 오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충분히 앞에 와야 된다. 이렇게 또 기억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잘 기억을 하셔서 그냥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답을 이제 구해야 되겠죠? 11번에 진리집합 1, 4가 나왔는데요. Q는 범위로 따졌을 때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양수로 나눈 거니까. X가 2분의 1에서 2분의 A보다 크고 같거나 작다가 되는데요. 이게 이 안에 포함되어야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함되려면 4가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되니까 4가 2분의 A 이런 형태가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럼 뭐 A는 8 이상이 나오니까 자연수로서 최소값은 8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렵진 않으셨겠죠. 제가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이제 P명 Q이다 형식에 대한 동치 명제 및 영명제, 이명제하고 필요 충분 조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건으로서 P명 Q이다가 참이 될 조건은 진리집합이 포함관계로 연결됐을 때다. 필요한 명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룬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면 정석이나 이런 책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기묘미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수준의 문제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 그거는 좀 뭐랄까 약간 좀 숙련을 위해서 연습하는 거니까. 근데 막상 수학을 이렇게 쭉 공부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전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 4년 동안 수학을 공부해 본 결과 명제에서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저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별로 없더라. 뭐 이런 제가 결론을 얻었고요. 그리고 논리학 쪽에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명제와 논리학이라는 어떤 주제로 대학 서적 보시면 거기 또 기기묘미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논리학을 좀 집중적으로 하시려면 좀 필요하지만 수학 자체를 보는 데는 그냥 이 정도 관계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 이제 증명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증명도 수학이 실은 거의 증명으로 구성된 학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사례들, 뭐 도형에서 시작해서 뭐 많은 수많은 어떤 미적분학까지 저희가 증명해야 될 것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다루어야 되겠지만 뭐 그거는 좀 무리고요. 저희가 증명하는 방식은 그래도 몇 가지 결정이 돼 있으니까 그 방식에 대해서 오늘은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뭐 몇 가지 안 됩니다. 뭐 제가 다 소개시켜 드리는 건 아니고요. 큰 줄기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 생각에 직접 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제가 붙인 이름이니까 이거는 공식적으로 뭐 증명할 때 직접 증명과 간접 증명이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증명은 크게 직접과 간접으로 제가 좀 나눴습니다. 직접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뭐 A이면 B이다, A이면 B이다를 직접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개는 어떤 원리라든가 공리 또는 이제 어떤 뭐라고 할까 알려져 있는 어떤 CRM 정리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것에 해당하는 가정을 만족하면은 결론도 만족한다. 이것을 보이는 방식이죠. 그래서 저희가 흔히 하는 증명의 거의 뭐 90%는 이런 방식을 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증명하라고 하면 대부분 이런 정리나 원리, 공리들을 이용한 증명이 한 9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수한 사례인데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일 때 그러니까 자연수에 대한 어떤 성질을 증명하고자 할 때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것을 써서 증명하는데 대개는 이게 이제 직접이 연역법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연역법. 그러니까 그 순차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방식인데 이 연역의 반대가 귀납 아닙니까? 근데 연역법에 귀납법이 들어간다고 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왜 귀납법이라고 하냐면 저희가 이제 어떤 사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이제 귀납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떤 사례들을 나열하다가 이거 뭔가 규칙이 있는데 이게 발견을 하는 거죠. 발견이 귀납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 귀납적으로 이루어진 발견을 연역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이 바로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례를 나열해서 뭔가 규칙성을 찾으신 다음에 일반적인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나? 라는 의심을 먼저 해보시고 거기까지가 이제 귀납적으로 발견하는 것이고요. 그 발견이 됐으면 그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끌어올려서 일반론으로 증명을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형식은 그 아래 이제 박스에 적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일단 PN이라는 명제를 설정을 해요. 발견한 어떤 명제를 PN, N에 관한 어떤 명제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를 설정해 놓고 이것을 이제 증명하려는 마음을 먹는 거죠. 첫 번째 보여줘야 되는 게 먼저 첫 번째 항에서 성립한다는 것을 먼저 보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성립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관계식을 증명하는 거예요. K번째 항이 성립한다고 하면은 K 더하기 1도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첫 번째 항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떤 K항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 항도 성립하더라 라는 것만 보여주면 이제 도미노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이 성립했으니까 두 번째 항도 성립하고 두 번째 항이 성립한 세 번째 항도 성립하게 되니까 무수히 많은 자연수 모두에 대해서 다 성립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요것은 아마 수열 단원에서 옛날에 배우셨을 거예요. 수열이라고 하는 게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니까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에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것들을 증명할 때 저희가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단어는 이제 수열. 요거는 이제 뭐 꼭 수열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수열이나 뭐 경우의 수 이런 것들. 하여튼 뭐 n에 관한 함수 어떤 그 명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수열이겠죠. 이게 일종의 수열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증명할 때 저희가 수학적 귀납법으로 접근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간접 증명은 대개는 귀류법이라고 부르는 거.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의 모순이 됨을 보이는 거죠. P면 Q이다를 증명하는데 Q가 아니면 모순이 생긴다. 어디에 모순이 생기냐? P에 모순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적인 사실에 모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순이 생겨서 안 된다. 따라서 Q가 맞다. 뭐 이런 어떤 논리를 펼치는 거죠. 근데 이제 대우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기류법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대우 명제는 Q가 아니면은 P가 아니다를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Q가 아니다로 시작하는 건 똑같아요. P가 아니다가 나오거나 일반적인 사실에 모순이 생긴다로 가면은 기류법이고, P가 아니다로 가게 되면 대우 명제 증명이 됩니다. 두 개는 거의 같은 증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이거는 직접 증명 같죠? 일단 명제를 바꿔놓고 직접 증명하는 형태가 되고, 이거는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에 모순이 생긴다는 것을 보이는 방법이고요. 뭐 어렴풋이 생각이 나시겠죠? 뭐 이런 얘기는 아마 들으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기류법을 언제 쓰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기류법은 굉장히 좀 당연한 것 같은 거, 이건 도대체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 모르는 너무 뻔한 문제 같다 하는 것들은 저희가 기류법으로 많이 증명합니다. 자, 이 정도 제가 좀 개요가 이 정도 되고요. 이제 문제를 하나 좀 풀어보셔야 역시 연습이 될 테니까 그거를 이제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풀어보시죠. 잘하시는데요? 실력이 보통이 아니신데? 다 까먹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오늘 현장에 실력자분이 오셔가지고, 보는 족족 바로바로 풀어내셔서 제가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다 까먹었다고 해놓고 나서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어떻게 온라인으로는 잘 되고 계십니까? 전나영 선생님 어떻게 다 되셨나요? 하고 계세요? 네, 근데 그냥 저는 대입해서 성립하고 있는 걸로 예. 했는데요. 대입해서 성립하는 걸요? 어떻게 했을까요? 뭐 n에다가 뭐 1을 넣는다거나 2를 넣는다거나. 예. 대입하면은 그 증명이 아닌데. 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이거를 어떤 식으로 증명법을 보여야 될지 예. 그걸 좀 고민해요. 그럼 거기 이게 임의의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럴 때는 어떤 증명법을 쓰는 게 좋겠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소개시켜 드린 방법이 있는데, 뭐 기류법 같은 걸 쓰면 되나요? 아니요, 임의의 자연수에 대해 성립하는 것은 수학적 귀납법을 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작하실 때 내가 어떤 증명을 써야 될지가 좀 감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긴 자연수라는 말이 나오면은 수학적 귀납법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은 없더라도 이거 자연수에 대한 내용인데 그럼 수학적 귀납법 쓸까? 이런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뻔한 것 같다. 근데 이게 좀 뻔한 사실일까요? 모르겠다. 하여튼 좀 너무 뻔해 보여서, 예를 들어서 루트 2가 뭐 무리수임을 보여라 이런 것들은 그거 어떻게 해?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무리수가 아니라면은 문제다. 이렇게 이제 끌고 나갈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이제 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이것은 자연수에 대한 어떤 성질이니까
수학적 귀납법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건을 보시고 나름대로 저희가 딱 정해져 있는 어떤 증명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수는 수학적 귀납법,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은 너무 당연한 것 같은 거, 기류법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들은 이 증명법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자체가 좀 문제가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학적 귀납법으로. 자, 그러면은 일단 그 n에 대해서 합이 이거다라고 먼저 그 명제를 만들게요. pn 이런 명제는 1에서부터 n까지 합이 2분의 n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명제를 하나 잡아 놓고요. 이게 첫 번째 1일 때는 성립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1까지 합이니까 그냥 1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 공식에 넣었더니 맞네요. 1이 나오니까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오죠. 그리고 1까지 합은 1이니까 두 개를 비교해 본 결과 맞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P1은 성립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만약 K까지 합이 이게 나왔다고 한다면 그 다음 항도 성립하냐? 이렇게 되냐라는 것을 이제 보이려는 마음을 먹는 거죠. 이거는 일단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쨌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 이거를 보이라고 했는데 K 집어넣어 버리면 같은 시가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n이고 이거는 어떤 k입니다. 요런 차이를 좀 느끼세요. 이거는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 보이고자 하는 거고 이거는 어떤 k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제 k항에서 성립한다면 k항에서 이것이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아직 k 더하기 1번째 항에서는 성립하는지 모릅니다. k 더하기 1일 때도 성립하냐? 그럼 n자리에 k 더하기 1을 집어넣는 거니까 요거 성립하는 것만 보여준다면 1일 때 성립했고 이게 성립하면 그 다음 항도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2, 3, 4, 5, 6, 7, 8 땡땡땡 해서 자연수일 때 다 성립하는구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보이면 됩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이게 성립한다라는 보이는 거는 k 더하기 1일 때는 pk까지 합에다가 k 더하기 1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k항까지 합에다가 한 항 더 추가하는 거니까 앞에 있는 요 사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이용해서 그 다음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수학적 귀납법의 어떤 특징인데요. 요 약간 테크닉이라고 할 수도 있죠. 앞에 사실을 이용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뒤에 사실을 나타내야 됩니다. 요게 포인트죠. 앞에 있는 사실을 이용해서 뒤에 사실을 나타내서 pk 더하기라 pk 간의 관계식을 만들어주는 형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요거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연역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걸 사실을 이용해서 뒤에 걸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연역법인데 그러면 pk가 얘라고 했으니까 2분의 kk 더하기 1에다가 k 더하기 1을 더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k 더하기 1이 공통이라는 거 보이시죠? 그럼 k 더하기 1로 묶고 2분의 k 더하기 1이거든요. 요거 묶는 거 보이시죠? 앞에 2분의 k하고 여기 1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통분했을 때 2분의 k 더하기 2로 바뀌니까 증명이 끝났죠. 얘가 성립하는구나가 돼서 그래서 1번, 2번에 의해서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옛날에 좀 해보셨을 텐데 좀 오랜만에 보셔서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것 같습니다. 다 이해는 되셨나요?
예, 뭐 다 이해되신 걸로 그러면.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간접증명법, 주로 당연하다고 생각되거나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것들을 다룬다. 아까 설명 다 드렸고요. 문제 2개가 있는데 이것도 연습 삼아서 지금 한번 풀어보시죠. 예? 13, 14번입니다. 2개 지금 한번 풀어보시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궁금해서 그냥 제가. 자, 힌트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콜을 해 주십시오.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대학 수학까지 또 쭉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뭐 중학교 과정이어서 네. 일단 그거 딱 끝내고 끝내.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 학교 가서 그 다음에 대학교 과정 일부 이렇게 이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따로 이제 행렬 지금 하고 있고 이건 단기 중학 완성 과정으로 지금 만든 거거든요. 사이클 다 도는데 몇 년 걸려요? 제가 원래 1년 안에 중고등학교 다 끝내려고 했거든요. 네, 중고등학교 1년 1년 안에 한번 끝내보자 했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불가능하더라고요. 다들 조금만 속도를 내면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나갔는데도 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 미적분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대수 끝나고 기하 지금 하는 중이고 아직 그 행렬 공간 도형 벡터 이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 하고 있고 저는 배운 적 미적분학하고 확률 통계 요거 하는데 또 1, 2년씩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아직 더 좀 줄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조금 너무 어려운 걸 가르쳐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지금 문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으시죠? 그럴 것 같긴 한데 예. 맞췄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자,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예, 그러면은 13번부터 보겠습니다. a제곱이 홀수라면 a가 홀수다 자연수에 대해서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뭔가 제곱해서 홀수가 나왔으면은 홀수를 제곱했겠죠. 이런 생각인데 너무 당연한 걸 증명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류법을 저희가 생각하는 거죠. 이거 당연해 보이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해? 이런 거는 기류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그러면 a가 홀수가 아니라면 짝수일 수밖에 없겠죠. 짝수가 되면은 a 제곱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짝수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2n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제곱하면은 4n 제곱이잖아요. 당연히 짝수겠죠. 하면 a제곱이 홀수라는 가정에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순이다. 따라서 짝수라고 가정한 것 자체가 문제다. 따라서 a는 홀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게 기류법이죠. 근데 이거를 제가 대우명제로 접근했다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대우명제로 하면은 a가 짝수가 되면은 a 제곱이 짝수다라는 걸 증명하는 문제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대우명제죠. 대우증명이죠. 이거는 기류법이었고, 요거를 보여주는 문제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대우명제를 증명하는 걸로 바꾸면, 그러면은 짝수를 제곱하면 짝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짝수라면 역시 방금 전에 본 것처럼 2n이라고 놓을 수 있고, 제곱하면 4n 제곱이 되니까 여전히 짝수. 따라서 증명 끝이 되거든요. 요게 대우명제 증명이죠. 기류법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시작이 똑같습니다. 이 Q를 부정하면서 not Q로 시작해서 not P로 이르거나 아니면 그냥 모순으로 이르거나 약간 끝이 조금 다를 뿐인데 어차피 끝도 좀 비슷해요. 그래서 기류법하고 대우명제 증명이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당연한 것을 이제 기류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정도로 제안을 드립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어떤 x에 대해서 2차 식이 0이 안 나오면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 어떤 x에 대해서 2차 식이 0이 안 나왔으면은 몽땅 다 0은 아니다 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보면은 뭐 당연한 것 같긴 한데, 그죠? 당연한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혹시 무슨 말인지는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받아들이는 상황을 제가 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냥 그런가 보죠. 그래서 이 상황이 처음에는 좀 문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순간 저희가 갑자기 사고정지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게 A, B, C 문자 3개, X 문자 4개에다가 뭐 0이 아니다까지 2차씩 나오니까 이걸 보자마자 딱 독해력을 갑자기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뭐 그러시지 않았나 혹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0이 아니다가 되면은 적어도 하는 0이 아니다라는 건데, 뭐 일단 이게 이해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기류법이나 또는 대우명제로 명제를 바꿔치기 해보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우명제로 바꿔보겠습니다. 대우명제로 바꾸면 A, B, C가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님의 부정은 뭐죠? 전부 0이다. 전부 0이면 그 다음에
어떤 x를 부정하면 뭐가 되죠? 어떤 x는 부정하면은 모든 x로 바뀝니다. 모든 x에 대해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아니다. 이 부정은 0이다로 바뀌죠. 그래서 대우명제를 보시면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는 몽땅 다 0이다로 바뀌고 결론을 부정한 거 그리고 가정을 부정한 거 어떤 x는 모든 x에 대해서 0이 아니다는 0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이제 고치고 나면은 A, B, C가 몽땅 다 0이면은 어떤 x를 집어넣어도 0일 수밖에 없죠? 이거는 이제 좀 당연한 수준의 명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당연하다 하고 끝, 증명 끝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우명제로 바꾸니까 너무 쉽죠. 본명제가 좀 어려워 보일 때는 이거를 좀 바꿔치기 해서 대우명제로 바꾸면은 거의 증명할 필요도 없는 수준의 명제가 될 때도 이와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증명법, 직접 증명하고 간접 증명 이걸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와 연산인데요. 제가 여기저기서 이제 그 인터넷하고 뭐 이제 책들하고 좀 보면서 좀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 앞에 있습니다. 요거는 좀 읽을 거리 정도로 좀 읽어보시라고 제가 좀 실어놓은 거라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집에서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의 시작이라는 것을 제가 좀 뭐 추적해 보려고 한번 해봤는데 이게 수라고 하는 것이 뭐 아시겠지만 일단 자연수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수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게 좀 희한한 건데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 둘, 셋, 넷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인식하고 그것을 세는 것이지 연속적으로 변하는 별량, 예를 들어 이제 무게라든가 뭐 키라든가 뭐 이런 것들처럼 그 단위가 미세하게 쪼개지지 못하는 양들 있잖아요. 연속적인 양. 그런 것들을 세지는 처음에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동양에서는 이 이선하고 연속의 구분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어에는 many가 있고 much가 있잖아요. 이 많다를 나타내는 데는 이거는 셀 수 있는 가산, 이건 불가산.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보자면 이산적인 양하고 연속적인 양을 세는 게 서양에서는 좀 구분이 되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클리드도 이제 원론 같은 거 쓸 때 그 도형을 고집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무리수나 실수같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들을 수로 나타내기에는 그 당시에는 무리수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도저히 나타낼 수가 없었거든요. 이산적인 양으로 접근하는 게 자연수하고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분수까지는 어떻게든지 표현이 되는데 이게 무리수라든가 실수 영역으로 가면은 이 수 자체가 빈틈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수로 표현이 안 되니까 도형으로 접근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하학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이제 수학의 어떤 수의 역사의 발달에 있는데, 근데 동양에는 그런 과정은 없고 그냥 두 개가 약간 두리뭉실하게 퉁쳐지는 경향이 있죠. many하고 much를 저희가 엄밀하게 구분하진 않잖아요. 구분하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수의 개념은 일단 그 초창기 지금 원신 그림 같은 거 하나 제가 갖다 놨는데 손가락 마디라든가 몸의 어떤 신체 일부분을 가지고 개수를 세는 이산적인 수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수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한다. 이게 수의 시작인데 하다 보니까 이 연속적인 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한 표현법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자연수에서 출발해서 실수에 도달하는 이 과정이 저희가 보는 이제 수의 발달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사이에 이제 자연수에서 출발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정수로 가죠.
정수라는 게 이제 영하고 음수를 포함하게 되는 거죠. 자연수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분수로 가고, 그 다음에 무리수까지 하면은 이게 다 합쳐서 이제 실수 영역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복소수, 호수를 추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원수, 복소수도 약간 종류가 좀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체계가 발달하게 되는데 단계별로 꽤 오랜 시간들이 걸렸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분류하기에는 이렇게 이제 수를 다 배운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지만 발달 과정을 보면은 자연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분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무리수가 나온 상태에서 음수가 구해지고 그 음수하고 허수가 동시에 나왔는데 이 두 개는 무시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인정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 배운 다음에 저희 교과서에서 배우는 순서는 이거지만 실제로 역사 발달 단계는 이 빨간 선으로 갑니다. 그래서 음수를 인정하는 게 17세기 데카르트만 하더라도 음수를 인정하지 못했어요. 파스칼도 마찬가지고. 파스칼이 너무나 어이없는 얘기들을 하는데 음수에서 두 개를 더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서 아무거나 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가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만 하더라도 음수나 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까 우리는 다루지 않아야 된다. 당위적으로 이제 거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7세기까지도 그 철학 안에서 데카르트마저도 이제 좌표계를 그리는데 음수축을 안 그려요. 음수축은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죠. 형식적으로만 그려놓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인정되는 거 보면은 이게 엄청난 시기잖아요. 근데 동양에서는 그 처음서부터 음수를 인정하고 시작하거든요. 인도는 영을 최초로 이제 뭐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수 개념이 굉장히 어떤 철학하고 연관이 돼 있다. 내가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가치관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렇게 이제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의 발전을 생각한다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어떤 인식 체계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 체계로 넘어가는 건데 그 이전의 인식 체계를 완전히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그대로 포용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관념의 어떤 깨짐이 필요합니다. 이게 거부했던 예전의 세계들을 그냥 다 받아들이면서 넘어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조금 어려운 게 저희가 고정관념이란 걸 갖고 살잖아요.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공부하다 보면은. 근데 그게 잘 안 넘어가져서 굉장히 좀 힘들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음수라는 게 저희가 손으로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실제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느냐. 뭐 무용론. 필요 없다. 호수만 해도 무용론 굉장하잖아요. 호수 뭐 있지도 않으니까 이매진 메린 넘버, 그러니까 호수라고 부르지 않았냐. 하지만 호수를 알아야 우리가 회전 변환이라든가 뭐 이런 놀라운 계산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수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필요에 의해서 혹은 존재 자체가 이미 알려져는 있는데 무시하다가 저희가 받아들이면서 이제 확장하게 되는 어떤 과정들이다. 그거를 이제 하나씩 좀 짚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드린 말씀 요 정도로 그냥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세한 거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이산과 연속이라는 중요한 주제가, 수학에는 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경우의 수 할 때도 이산적인 수를 먼저 다루다가 별량들이 연속적으로 바뀌면서 연속적인 변수를 다루는 어떤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뭐 미적분학도 마찬가지고요. 그 실수 자체가 발전하는 그 과정 자체가 하여튼 좀 흥미로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표기법 같은 것들을 좀 제가 살펴보려고, 그러니까 수라는 걸 인식하고 그걸 어떻게 그 문자로 나타내기 시작했는가. 처음엔 동물뼈에다가 막 긁었다가 시작하다가 나름대로 이제 5마리를 점 5개로 찍었다가 그걸 어떤 문자로 혹은 손으로 기타 등등으로 표현하면서
그 1, 2, 3, 4, 5, 6, 7, 8, 9라는 어떤 10진법 체계도 있었고 2진법도 있고 5진법도 있고요. 60진법도 있는데 이 수많은 진법들 중에서 10진법이 또 살아남아서 쭉 가는 거고요. 왜 10진법이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도 또 많은 가설들이 있죠.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 60진법이 왜 중간에 사라졌는가 그것도 좀 퀘스천이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10진법 체계를 저희가 좀 따라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현대 컴퓨터는 이제 2진법으로 돼 있고, 좀 확장해서 16진법까지 지금 쓰고 있죠. 16진법. 2의 거듭제곱 진법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수법이라는 것도 사람이 인식하기 좋도록 이제 만들어낸 수의 어떤 체계에 불과하지, 다른 진법들도 가능하다. 이 사실도 약간 좀 새로운 충격이 아닐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16페이지에 뭐 이집트 상형 문자, 이것도 이제 이집트 여행 같은 거 가서 보시면은 기기 묘미한 이제 문자들이 나오니까요. 박물관 가셔도. 이것들이 다 이제 수를 나타내는 거였는데, 좀 재미있죠? 나름대로 그때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요거는 얼마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대응을 시킨 건데, 하여튼 뭐, 재미있어서 잠깐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제 읽어보시고, 그 18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연산의 시작이라고 제가 이제 했는데요. 그 전에 17페이지에 이제 기수법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수를 10단위 넘어가면 100단위 넘어가는 게 나타나게 되면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예전서부터 좀 고민이 많았을 것이고 지역마다 다양한 표기법이 있는데 잉카 문명에서 이제 매듭을 가지고 10진법 가까운 어떤 표현을 했었다. 그래서 좀 약간 진일보한 어떤 형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로 오면은 이제 린드 파피루스. 이제 파피루스 조각이 이제 발견이 돼서 다시 이집트에서 나왔던 이제 수학의 어떤 수준 같은 걸 엿볼 수 있는데요. 되게 수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실용적인 것이냐, 혹은 굉장히 좀 유희를 위한 것이냐 이런 어떤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데 당연히 실용적인 것에서 출발해서 그 이상으로 가면 약간 유희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두 개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린드 파피루스 79번 문제는 18페이지입니다. 완전히 이거는 유희를 위한 문제죠. 이런 현실적인 상황은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7채 고양이가 각각 7마리씩 살고 있고 고양이는 7마리 쥐를 잡아먹었는데 쥐는 참미를 각각 7개를 먹었고 각 이삭은 7이삭 먹었고 이삭은 밀이 7알씩 달려있다. 전체 밀알의 수는 몇인가 이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솔직히 뭐 이게 현실적인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현실적인 문제인가요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게 연산 연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고대에서부터 수학이 실용적인 모습도 분명히 있지만 이렇게 유희나 연습을 위한 어떤 가상의 어떤 설정들이 항상 있어 왔다라는 걸 이제 제가 좀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답이 얼마인지 아실까요? 답이 얼마일까요? 자, 린드 파피루스 문제 답이 혹시 틀려도 좋습니다. 7이 몇 번 나오니까 이게? 혹시 답이 아시면은 주저 말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재미로 푸는 거니까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자, R이 7개 달려 있고요. 7개 이삭이고, 쥐 7마리, 고양이 7마리, 집 7채죠. 7이,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할까요? 집이 7채가 있는데, 그 안에 고양이가 7마리 있고요. 7마리의 쥐를 먹었고, 각각에 대해서 이삭 7개가 있었고, 이삭마다 미랄이 7개 있었죠. 7의 5승이 답이겠네요. 예. 7의 5승 2당이 시로는 표기하기 무척 힘들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쉴 시간이 된 것 같으니까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페이지 보시고요. 그 앞에 이제 호루스의 눈이라고, 이거는 이집트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문양이잖아요. 근데 이 문양에 이제 분수 개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넣어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페이지로 가서 이제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사칙연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거 못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긴장하실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이제 요새 이제 초등학교 때서부터 이거를 공부할 때, 저희가 예전에 배웠던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간단하게 조금만 소개시켜 드리고, 그럼 문제 하나씩만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칙연산은 뭐 다들 아시니까. 자, 일단 덧셈 보겠습니다. 덧셈에서, 저희가 그냥 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거기 중간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해서, 그 3가지 정도 제가 이제 방법을 좀 이렇게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보시면은 일단, 10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보수라는 것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자리수 쪼개는 방법. 저희는 그냥 더하잖아요. 그냥 더하는데, 요새는 약간 이런 식으로 덧셈을 좀 이해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27 더하기 19 이렇게 돼 있으면 10을 만든다라는 게 앞부분을 10을 만들 수도 있고 뒷부분을 10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30으로 바꾼 다음에 빼기 3에다가 19. 이거는 빼기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살짝 더하기로만 해보겠습니다. 26 더하기 1 더하기 19에서 19에다 1을 더해서 20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10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 하나 떼서 옆으로 보내주는 거죠. 똑같은 요령으로 27은 가만히 두고 뒤에 있는 것에서 3을 떼다가 이런 식으로 이쪽을 10으로 만들어서 이제 처리하는 방식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애들은 이제 돌무더기 쌓아놓고 하나 건네주고 받고 하면서 이제 연산을 배우잖아요. 그 과정을 좀 이렇게 살펴본 거고, 그 다음에 보수라고 하는 것은 더해서 10이 되는 관계. 예를 들어서 이제 1은 9가 있고요, 2는 8이 있고 땡땡땡해서 9는 1이 있는 이런 관계 있잖아요.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덧셈을 좀 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27 더하기 19도 어떻게 하냐 했더니 27 더하기 20 빼기 1, 그러니까 여기 이쪽 부분 보수로 만드는 거죠. 또는 30 빼기 3 더하기 19 뭐 이런 식으로 이쪽을 보수로 만들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빼기 개념도 약간 들어가 있으니까 합이 10이 되는 관계로 이제 바꿔치기 하는 과정이니까, 여기 이제 10단위로 만드는 과정이니까, 이런 연습도 좀 이제 덧셈 안에서 저희가 하고 있다. 그 다음 자리수 쪼개기 같은 경우는 27 더하기 19는 20 더하기 7에다가 10 더하기 9 이런 식으로 자리수를 몽땅 쪼개서 그냥 더하자. 이런 발상으로도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일부들을 막 쓰고 있는 건데 이걸 명시적으로 그냥 표현한 거죠.
거래 계산은 각자 해보시고요. 지금 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그리고 덧셈에서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교환법칙하고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 이것도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더하는 순서를 바꾼다라고 하는 게 참 응용이 참 대단하거든요. 이게 결합법칙 이것도 이제 덧셈의 괄호의 순서를 바꿔서 더하기를 바꾸는 거니까 이 두 가지는 뭐 굉장히 의미 있는 연산법칙으로 대수에서는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서 18번하고 19번이 있는데요. 뭐 요거는 저희 그림을 설명드릴게요. 제가 18번에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아까 저희가 증명한 겁니다. 1에서부터 n까지 합이 2분의 n 더하기 1이라는 거 요거는 고등학교 때 이제 공식으로 외우시거든요. 수열 단원에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요거를 증명하는 과정을 도형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이렇게 보면은 일종의 직각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도형 만들어 놓고 요거를 계산하는데 그 가우스에 대한 뭐 얘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1에서부터 n까지 합하는 거 예를 들어서 1에서부터 100까지 합을 해라 했더니 이런 문제를 수학 선생님이 냈더니 그 어린 가우스 7살쯤 된 가우스가 몇 초 만에 바로 답을 얘기해서 수학 선생님이 깜짝 놀랐다고 하죠. 이거 그냥 하나씩 더하는 연산을 시키려고 낸 건데 얘가 그냥 순간적으로 답을 내버리니까 너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이거 쉽잖아요 하면서 거꾸로 적어놓고 하나를 더 적은 다음에 두 개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S라고 하면 S가 두 개가 있는 건데 두 개를 더해버리면은 100일이 몇 개가 나오냐 하면은 100일이 100개가 나오잖아요. 그게 두 개의 S가 되니까 S는 2분의 100 곱하기 100일이었다. 5050이 나오죠. 100가지 합을 이렇게 계산했다는 거죠. 어린 가우스가.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물론 이 방법을 옛날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뭐 저희가 천재들 얘기는 또 이렇게 귀 쫑긋하고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우스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 특히 이제 피타고라스 시대에는 이걸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돌무더기 쌓아놓고 이 뒤집어서 더하는 거죠. 이거를 뒤집어서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둘 하나 아이고 이거 좀 잘못 적은 것 같죠? 제대로 했네. 하나, 4개까지 적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1에서부터 4까지 합인데 이걸 뒤집어서 더해버리면 여기에 1에서부터 4까지 돌무더기 이렇게 쌓아요. 그럼 자세히 보시면 4 곱하기 5인데 합이 2개가 나오니까 2로 나눠줘야 원래 개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요거를 이제 뭐 삼각수 이렇게 부르거든요. 삼각형 모양의 수라고 해서 삼각수라고 부르는데 피타고라스 시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덧셈을 했습니다. 이게 가우스 방법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결국은 이 공식 아까 저희가 증명도 했죠. 수학적 비납법을 증명한 내용인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거고요. 또 다른 그림은 이번엔 홀수들 합입니다.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땡땡땡 해서 어디까지 할까? 20일까지 여기 20일까지인가 19까지 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요거를 일반화시켜서 2n 빼기 1까지 더하는 걸로 합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 1에서부터 시작하는 홀수들 합입니다. 그러면 이게 신기하게도 n제곱이 나온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됐는데요. 도대체 왜 그러냐? 이것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할 수 있으시겠죠? 수학적 귀납법 가능하고
여기서는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걸 그림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걸 사각수라고 부르는데 1 있죠. 여기다가 3을 더합니다. 3을 이런 식으로 더해요. 보시면은 1 있고 3을 더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를 더합니다. 5를 더했죠. 딱 규칙성이 보이시죠? 1에서 2제곱, 3제곱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7을 더하면은 뭐 보지 않아도 이렇게 딱 만들어지면서 4제곱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2제곱, 여기까지가 3제곱, 여기까지가 4제곱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이 개수만큼의 거듭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1에서부터 n까지 n개가 있으니까 n제곱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 시대니까 기원전 5세기 정도 돼요. 이때는 이제 계산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각형 모양이라고 해서 사각수라고 부릅니다. 뭐 그런 내용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18번 문제를 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한번 풀어보시죠. 갑자기 문제가 어려워졌네요. 이게 처음 푸시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떻게 뭐 힌트라도 드릴까요? 아니면은 그냥 풀까요? 그러면 그냥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우시죠, 이 문제? 자, 이런 문제들은 초등학생용 뭐 수학 경시대회, 산수 경시대회 그런 데 나올 만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는 얘기죠.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근데 앞으로도 응용들이 좀 있어서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데 뭐냐 하면 크게 구조를 보시면 합이죠. 부분 합들을 가지고 그것들 몽땅 다 다시 더하는 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을 다시 합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 합의 합 문제들은 우리가 교환법칙이 성립하잖아요. 순서를 재배열해서 다시 합하는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풉니다. 요거는 뭐 다른 문제들 푸실 때도 똑같아요. 합을 다시 합하는 문제들은 그냥 이 순서대로 더할 수가 없잖아요. 통분해도 엄청난 수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순서 그대로 유지해서 푸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교환법칙. 교환법칙이 합에서는 통하니까 순서를 재구성해서 더한다라는 이런 발상을 갖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순서를 바꿀지는 대략 또 감이 오셨을 텐데 이거를 배치를 이렇게 합니다. 여기 있는 숫자를 이쪽으로 보낼게요. 이제 가로합처럼 되어 있는 것을 세로합으로 이제 쪼개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보이시죠? 이제 어떻게 더해야 될지. 이쪽을 더하면 얘는 1이죠. 여기 2개 더하면 1이죠. 이거 더하면 또 1이죠. 8분의 1까지 다 더하면 얘도 1이 나오겠죠. 9분의 1은 뭐가 됩니까? 얘는 1이 아니죠. 9분의 8이 나오죠. 여기까지가 8까지니까 8 더하기 9분의 8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알고 나면은 이렇게 많이 어렵진 않은데 저희가 발상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합의 합을 순서를 재구성해서 더한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거 연습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삼각수 합 같은 경우도 사각수 합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재구성한 거예요. 모양을 바꿔치기 해서 저희가 더함으로써 합을 좀 쉽게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덧셈에서 이렇게 순서나 배열을 재구성하는 거, 이런 발상, 그게 다 이제 교환법칙에서 나왔다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뺄셈 볼게요. 자, 뺄셈은 이제 덧셈의 연장이죠. 그래서 이제 정수에서는 음수를 도입한 이후에는 뺄셈은 음수의 덧셈으로 바꿔치기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 빼기 9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마이너스고, 이런 식으로 음수의 합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뺄셈은 예전에는 어떤 독립적인 연산이었잖아요. 덧셈, 뺄셈, 이런 덧셈에 대한 뺄셈은 독립적인 연산이었는데, 이게 수체계를 확장하니까 다시 덧셈의 일부에 불과한 거죠. 덧셈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연산이라는 게 저희가 수를 확장해 나가면은 그 과정에서 연산의 의미가 없어지면서 예전 연산의 일부로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곱셈과 나눗셈도 비슷하죠. 곱셈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덧셈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곱셈은 덧셈에서 나왔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고, 나눗셈도 당연히 수체계를 유리수로 확장하면서 4 나누기 3 같은 거를 4 곱하기 3분의 1로 이제 처리를 하잖아요, 곱셈으로. 그래서 이 정수 체계에서 유리수 체계를 확장하면서 나눗셈은 곱셈에 불과하다. 근데 곱셈은 덧셈에서 나왔다니까 이 사칙연산은 결국은 덧셈으로 다 설명이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하여튼 이 연산들이 어떻게 확장해 나왔는가는 덧셈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달라 보이는 연산들도 수체계가 확장되면서 하나의 연산으로 통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 신기한 현상,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도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형식 불역의 원리라고, 그러니까 기존의 연산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 수체계의 연산을 확장해 가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수학에서. 그러니까 통합해서 이론론으로 가는 거죠.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였다라고 이제 보내기 위해서 어떤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어떤 체계로 통합해가는 과정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거는 이제 다항식하면서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지수하면서도 설명을 드리고. 하여튼 확장성이죠. 쉽게 얘기해서 일반화, 확장화, 추상화의 과정을 통해서 다른 영역까지도 계속 확장해 나간다. 하나의 연산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뺄셈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연수에서 정수로 수를 확장하면서 덧셈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냥 빼면 되는데 여기서도 좀 4가지 정도로 이제 뺄셈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빼는 수 쪼개기, 그래서 13 빼기 7을 보면은 13 빼기 3 더하기 4 이렇게 빼지는 수를 빼서 이 10자리를 딱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3 먼저 지우고 나서 이제 계산하겠다, 이런 발상이 있고요. 뺨을 당하는 수를 쪼개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13 빼기 7도 요거를 6 더하기 7로 해놓고 빼주면 6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수를 좀 건드려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빼는 걸 쪼개는 거는 굉장히 자유스러우니까 10 더하기 3으로 쪼개고 여기는 3 더하기 4로 쪼개서 3을 일단 지우고 나서 처리를 하겠다. 요거는 개인마다 굉장히 많은 응용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또 말이 좀 섞이고 있죠, 그래서. 뺨수는 또 뭐냐, 10 더하기 3에서 7을 뺀다고 10 빼기 7하고 3 이렇게 순서를 바꿔치기 할 수도 있으니까 3 더하기 3으로 바뀌면서 6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정말 자유롭게 이런 응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수 모두 변형하는 건 이미 했네요. 두 수 모두 변형하는 게 요거죠. 하여튼 빼는 수나 뺨수를 계속 쪼개가지고 계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보수를 이용한 계산, 13 빼기 7도 보면은
13 빼기 10 빼기 3으로 이 뒷수를 보수로 바꿔치기 한 거죠. 그러면 이거 뭐야, 3 더하기 3 이게 배분이 되면서 여긴 뒤에 더하기로 바뀌니까 3 더하기 3으로 바뀌는 것처럼 뒤에 있는 수의 보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뭐 이거 앞에 있는 수 보수도 이용해 볼까요?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20 빼기 7에서 다시 7을 빼는 거, 앞수의 보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글쎄요, 요거는 좀 도움은 안 되는 것 같다. 하여튼 보시면서 적절하게 뺄셈도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걸 좀 확인해 봤습니다. 그 아래 문제들은 뭐 좀 안 풀어도 될 것 같고요. 집에서 각자 풀어보시고, 21번은 그 큰 자릿수를 중간 빼기가 가능하다. 중간에 있는 숫자를 그냥 찾아내고 싶어도 그거는 계산이 가능하다는 내용인데, 그 바로 뒷자릿수를 보면서 그 수 옮김이 없어지면 그냥 바로 빼면 되는 거고요. 뒷자릿수가 조금 더 작아지면은 하나 빼고 나서 빼면 되니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1, 2, 3, 여기 있는 문제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21번 보시면 거기에 10418 땡땡땡이 있고 3497 땡땡땡 있죠? 그리고 네모가 2하고 9 아래 있는 거, 이 아래 네모에 뭐가 들어가겠냐, 요거를 묻고 있는 문제인데, 이 뒤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다 보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숫자만 바로 딱 맞추려면은 그 바로 뒤에 있는 수를 보시면은 8에서 7을 빼면 얘가 하나 자릿수 줬다고 하더라도 빼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상관없이 1에서 9를 빼는 것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럼 뭐 2가 남겠죠, 뭐 이런 식으로 중간 뺄셈이 가능하다, 바로 뒤에 있는 숫자 보면서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건 재미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저희가 뺄셈을 하려고 하면 전체를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일단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부터 하나씩 올라오는 셈으로 연습을 하는데, 굳이 안 그래도 중간 수도 바로 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22번 보겠습니다. 22번은 뭐 다른 원리가 아니고요. 요거는 그냥 그 a제곱 빼기 b제곱 형태, 여기에 관련된 문제예요. 요거는 나머지는 다 그냥 해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딱 보시는 순간 어떤 그 곱셈 공식이, 인수분해 공식이 떠오르시죠? 이거는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b니까 요거 이용해 주면은 제곱 빼기 제곱의 그 뺄셈을 좀 쉽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3번 같은 거 보시면 n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n 제곱, 이런 거는 뭐 곱셈 공식으로 바로 푸셔도 되지만 두 개 더하고 빼기 곱한 거니까 더하면 2n 더하기 1이고요. 빼면은 1이 나오니까 2n 더하기 1이 나온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 공식을 좀 활용해서 제곱수를 빼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곱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빠른가요? 예, 괜찮으시죠? 예. 자, 곱셈 같은 경우는 뭐 예전서부터 이거는 이제 바둑돌 놓고 나서 이렇게 배열을 바꿔치기해서 연산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곱셈을 좀 시각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곱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덧셈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덧셈들을 좀 묶어다가 공식으로 만들면서 계산을 좀 쉽게 해보자라는 게 그 예전서부터의 어떤 곱셈의 어떤 계산법이었어요. 그래서 곱셈표 같은 거를 만들어서 처리를 했었는데, 저희는 그 초등학교 2학년 때쯤 되면 9구단을 외우잖아요. 그 인도 같은 경우는 19구단도 외우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곱셈표를 가지고 기억해서 계산을 빨리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뭡니까? 곱셈을 덧셈으로 바꿔치기해서 계산하겠다라는 의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곱셈을 하지 못합니다. 곱셈은 구구단표에서 외워진 그 숫자들을 덧셈으로 바꿔치기 함으로써
암기와 덧셈으로 곱셈을 이제 처리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곱셈은 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같은 것들이 성립하게 되는데, 그거를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게 이렇게 격자무늬, 바둑판 모양 만들어 놓고 나서 실제로 모 곱하기 모를 이제 모양을 변형해 가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클리드 기하 원론에서도 이제 곱셈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기하적으로 이제 증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꽤 오래된 방법이고, 그래서 뭐 참고하시라고 잠깐 그려는 놨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또 계산해 보시라는 문제는 생략하고요. 중간에 곱셈 공식이 있는데 좀 오랜만에 보셨을까봐 제가 적어는 놨는데 2차 정도는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좀 적어는 놨습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 19단에 대해서 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그 인도의 베다 수학이라고 또 한창 유행하던 때가 있었죠. 그때 이제 좀 알려진 몇 가지 곱셈의 신기한 어떤 테크닉들이 좀 알려져 있어서 저도 그거 약간 좀 원리가 뭐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거기 곱셈 공식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24번에 17 곱하기 15를 세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곱셈을 하죠라는 것을 제가 좀 문제로 만들어 봤는데요. 그거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앞에 있는 곱셈 공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 공식이 다 뭐 좀 아시는 내용들이어서 뭐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뭐 요거는 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다 수학하고 관련된 공식이 두 번째 공식이에요. 이거는 뭐 요 공식으로 알고 계시죠? 이렇게 알고 계신데 이거를 x로 다시 한번 묶어주면은 이렇게 이제 바뀌거든요. 앞부분만 x로 딱 묶어주면 이렇게 바뀌겠죠? 자, 요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배다 수학의 원리입니다. 별건 아닌데 이거 그대로 있잖아요. x 더하기 a가 그대로 있죠. 그 뒤에 자리 일자리 수를 더한 다음에 x를 곱하고 뒤에 끝자리 두 개만 곱하는 거거든요. 이게 19단 외우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24번에서 제가 풀면서 요거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x자 곱하기라고 또 제가 적어 놓은 거 ax 더하기 b cx 더하기 d는 이게 acx 제곱하고 bd 양 끝에 있는 것들은 각각 곱해서 처리를 하고 중간에 있는 거는 얘네들끼리 곱해서 처리한다는데 세로로 적고 나면 이게 x자로 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d 더하기 bc의 x 이거를 이제 x자곱이라고 쓴 겁니다. 이렇게 이제 뭐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어쨌든 이것들을 이제 마치 이제 숫자들로 바꿨을 때 공식처럼 저희가 활용해서 쓸 거예요. 이 x 자리에는 주로 10이 들어가고요. 여기 a, b는 이제 1의 자리 이렇게 10자리 1의 자리로 바꿔서 두 자릿수 곱셈을 하는데 좀 속셈법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 곱하기 15를 세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곱셈을 좀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시도해 보시고 조금 있다가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계산도 다 되는 건데 뭘 굳이 세 가지로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게 또 이제 곱셈의 여러 가지 모습을 이해하는 과정이니까요. 뭐 연습 삼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또 재미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다 되셨나요? 예, 그러면 같이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 곱하기 15인데요.
17 곱하기 15를 일단 두 수가 16에다 1을 더하고 뺀 거라는 게 바로 보이시죠? 16 더하기 1에다가 16 빼기 1이니까 16의 제곱 빼기 1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푸는 방법이 일단 있겠습니다. 16제곱은 얼마죠? 이런 것도 좀 외워 놓으시면 2의 8승이거든요. 2의 8승은 256이거든요. 이제 컴퓨터 사실 때 256, 512 뭐 이런 것들은 좀 익숙하시잖아요. 그래서 255다. 일단 답은 이렇게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뭐 4번 공식 이용한 거죠. 이거 있고, 그 다음에 17 곱하기 15 이렇게 세로로 적어 놓고요. 저희가 원래 하던 대로 하는 방법이 일단 있을 거니까 그거는 제가 뺄게요. 근데 이거를 이제 소위 예전에 잠깐 유행하던 배다 수학이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기역자 곱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 기역자로 생긴 거를 둘이 일이 똑같아야 됩니다. 더해요. 그리고 10을 곱합니다. 그러면 22 곱하기 10이 나오죠. 이거 더하면은 22잖아요. 거기다가 이 10을 곱합니다. 그래서 220이 되죠. 그리고 끝에 있는 두수 5, 7, 35를 적어놓고 더해요. 그러면 255가 나와서 아까랑 똑같죠. 기역자 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신기하게 이게 잘 먹히거든요. 이렇게 더하고 여기 있는 수 곱합니다. 앞에 있는 수는 똑같아야 돼요. 앞에 있는 수가 똑같을 때는 이거 더하고 얘를 곱해서 적고 그 다음에 끝에 있는 두 수 따로 적고 더합니다. 이게 바로 이 원리죠. 지금 x에다 10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하나 7, 5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이 가로 부분이 기역자 더하기 부분이에요. 거기다가 x 10을 곱하고 5, 7, 35를 더해서 푼다. 그래서 곱셈 공식에서 나온 건데 하여튼 기역자라고 부르니까 뭔가 좀 신기하죠. 그 다음에 x자 곱하기 형태, 이걸로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x자로 이해를 하면은 일단 얘네들 곱한 거 100 나오죠. 17하고 15의 곱인데 이번에 x자 요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얘들 해서 100 나오고요. 얘들 해서 35 나오고요. x자로 곱해서 22가 나오죠. 50하고 5하고 7. 그러니까 22가 나오는 거죠. 그말자 5하고 7, 12죠. 12. 이렇게 나오니까 다 더해주면은 25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0이라고 하는 건 요거 두 개 곱해서 100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곱해서 35가 나왔고요. x자를 곱해서 더해서 12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다가 10이 곱해진 거니까 212에다 0을 하나 더 붙이는 거죠. 5 곱하기 10하고 7 곱하기 10이니까 이거 x자 곱해서 더한 거. 근데 그게 이제 3번에 나와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부분은 이제 100이고 BD 부분은 35고 요 부분 x가 10이니까 x자 곱한 거 12에다 0 했고요. 더해서 255다. 근데 이게 뭐 다 똑같은 곱셈이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셈이 조금 빠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속셈법으로 알려져 있는 방법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그냥 저런 식으로 속셈을 할 수도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너무 많이 신기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뭐 이런 방식들이 있는 거죠. 자, 그 아래 문제들이 좀 있는데 25번, 26번 이것도 간단하니까 지금 풀어보시죠. 자, 이것도 간단한 건데 좀 낯설게 보기 시작하면 이게 잘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바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이거 아마 익숙하신 분들은 바로 아시는데 처음 보신 분들은 이거 감이 전혀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이 하나 있으니까 1이고 2고 3이라는 거는 바로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2, 3 있다는 거. 그 실을 가지고 곱셈을 했던 겁니다. 실을 이렇게 쫙 해놓고 여기 2개가 생기고 여기 4개가 생기고 여기는 6개, 3개, 6개, 9개가 생겼구나 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교점들이, 교점 개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바로 보이실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곱셈으로 연결했을 때 123 곱하기 23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럼 자릿수에 따라서 여기는 끝자리수, 얘네들 더한 게 2번째, 얘네 둘이 3번째, 여기 마지막,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끝에 9가 나오고 2개 더해서 2가 나오고 하나 올라가죠. 2개 더해서 7에서 8로 되고요. 앞에 있는 건 2니까 이렇게 123 곱하기 23을 그냥 저렇게 쫙 뭐랄까 집에서 수작업으로 7 가지고 그냥 이렇게 곱셈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보실 수도 있잖아요. 321 곱하기 32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그죠? 여기가 100의 자리,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가장 낮은 자리가 2로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럼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4, 3에서 7이 있고, 그 다음에 6, 6에서 12하고 하나 올라가서 9랑 맞아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는 입장에 따라서 이게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거 같은 거 이게 유클리드 원론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이게 곱셈 공식을 설명하는 그 파트가 있어요. 이거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도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자체가. 그럼 a 더하기 b의 제곱을 설명해 봐라. 그러면 여기를 a로 잡고 여기를 b로 잡으면은 금방 보이실 겁니다. a 제곱에다 b 제곱에다 2개의 a, b가 있다는 사실이 이제 바로 보이죠. a 더하기 b, a 빼기 b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a를 조금 다르게 잡으면 되죠. 여기를 a로 잡고 여기를 b로 잡아버리면 a이고 여기가 a 빼기 b가 되잖아요. 이렇게 잡아버리면 2개 곱하면 결국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a 제곱에다가 가만히 있자. a 제곱에다가 빼기 b 제곱 요거를 뺀 거다.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얘랑 똑같으니까 결국 이렇게 생긴 기억자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a제곱 빼기 b제곱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나눗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눗셈까지만 딱 하고 마쳐야 될 것 같네요. 나눗셈 마저 보겠습니다. 나눗셈은 기본적으로 뺄셈에서 확장이 된 거라고 저희가 보거든요. 나누는 수가 몇 개나 나왔냐 해서 A 안에 B가 몇 개나 들어가냐 해서 B 몇 개를 빼고 남는 게 몇 개냐 이런 식으로 A 나누기 B를 생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수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뭐 A 나누기 B라고 하면 A 안에는 B가 몇 개가 있냐? B가 하나, 둘, 땡땡땡해서 뭐 Q개가 생겼다. 그리고 남는 게 요만큼이 남았다.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까 BQ 더하기 R 나눗셈 항등식으로 유명하죠. 앞으로 이제 나눗셈에 관련된 문제,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식으로 바꿔서 다항식을 다룰 때는 이 나눗셈 항등식을 적어 놓고 나서는 뭐 나머지 정리라든가 땡땡땡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가서요.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R은 B보다 작은 상태에 있겠고요. 0 이상이겠죠. 그리고 A가 B 곱하기 Q로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되는 경우, R이 0이 되는 경우는 이 관계를 나타내는 말들이 있죠. 여기 이제 뭐 약수 또는 인수라고 부르는 것이 되고, 얘가 이제 배수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약수와 배수 관계를 정의를 하는 거죠. A가 B 곱하기 Q꼴로 나타나 있으면은 A를 배수라고 하고 B나 Q의 배수라고 하고 BQ를 A의 약수라고 부른다라고 정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배수가 뭐냐 약수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이 식을 딱 적어놓고 이 관계가 성립하면 A가 배수, B가 약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또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소인수 분해를 한다고 해서 하나씩 곱하기로 연결했을 때 인수분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인수라고 부릅니다. 약수하고 인수가 거의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 배수, 약수 기본적인 이런 것들의 정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A 나누기 B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나눗셈을 하면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겠지만 그냥 이 상태를 그대로 적어줘서 분수로 처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A 나누기 B는 B분의 A 이걸 이제 나눗셈 연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두고 나서 이거 자체를 어떤 수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가 나누라고 하면은 왠지 막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이제 다 생략하고 Q하고 R을 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딱 표현해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분수라고 하자. 이런 약속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 나눗셈 기호는 저희가 예전부터 써오던 기호지만 최근 수학 기호 협회에서는 좀 쓰지 말자, 그냥 이렇게 처리하자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걸 표준으로, 세계 표준으로 잡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런 나누기 문제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x 나누기 3y라고 하면은 이게 좀 약간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가로 문제인데요. 이게 3y를 x로 나눈 거를 의미하냐, 아니면은 이걸 나누고 y를 곱하라는 얘기냐. 이 부분이 조금 안 헷갈리시나요, 이거? 당연히 이건가요? 뭐 이런 논란들이 좀 있어요. 인터넷에도 이거 후끈 달아오를 때가 있었는데요. 뭐가 맞냐라는 걸 가지고 이제 막 이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로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이렇게 되는 거다. 아니면 이건 곱하기 기호가 성립된 거니까 나누고 곱한 거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 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혼란의 소지가 조금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된 경우 대개는 이걸 한 묶음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근데 엄밀하게는 기호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정확한 정의가 좀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약속이니까 이거는. 그래서 3y로 돼 있으면 저건데 x 나누기 y 제시라고 하면은 이 곱하기로 돼 있는 건가요? 이것도 또 묶어야 되나요? 이 부분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이런 기호로 표현해 버리면 이건지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저렇게 쓰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고요. 되게 이제 학교 수학에서는 이거 논란이 없게 가로를 다 쳐줍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그냥 연산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28번 문제 풀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지금 한번 보시죠. 자, 이것도 오랜만에 보시면은 이게 가물가물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약간 힌트 같은 거 먼저 몇 개를 좀 드릴게요. 이게 나중에 저희가 조금 하긴 하지만 일단 3의 배수 판정법 혹시 기억나시나요? 혹시 요거 기억나시나요? 3의 배수 판정법? 이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126이 3의 배수냐 이런 거 판정하라고 하면 이거 세 개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지는지만 보면 되거든요. 1 더하기 2 더하기 6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눠지죠? 3 나오네요. 3 나눠지니까 나눠지면 3의 배수. 아마 요거 배우셨을 겁니다. 그 3의 배수 판정법은 126이다가 3의 배수냐 물어보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6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면은 3의 배수다. 이건데요. 9의 배수도 마찬가지죠. 9의 배수 판정법도 똑같습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6을 9로 나눴을 때, 나눠지네요. 그죠? 나눠지면 9의 배수. 이렇게 하는데요. 자,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3의 배수 판정법을 잘 보시면 126이잖아요. 126은 100 더하기 20 더하기 6으로 쪼개고요. 그 다음에 100은 다시 99 더하기 1로 쪼개고 20은 2 곱하기 10 빼기 9 더하기 1로 쪼개고요. 그럼 6으로 쪼갭니다. 앞에는 여기 1이 생략된 거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1 곱하기 99 더하기 2 곱하기 9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6 이렇게 바뀌거든요. 앞에 있는 것들은 9의 배수이자 3의 배수이기 때문에 그냥 3의 배수로 사라지고 얘네들만 3의 배수인지 9의 배수인지 보면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9의 배수, 3의 배수의 판정법입니다. 자, 이것을 이 문제 그대로 갖고 올게요. 이것의 나머지를 살피시려면 얘만 보면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2 곱하기 1000인데 999 더하기 1이잖아요. 6 곱하기 100인데 99 더하기 1이잖아요. 8 곱하기 9 더하기 1이고요. 더하기 3.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6 곱하기 99 더하기 8 곱하기 9까지는 다 9의 배수고요. 더하기 2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3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다 9로 나눠지니까 볼 거 없고 얘만 보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나 배수 관계는 특히 3하고 9인 경우에는 그냥 이 자릿수만 다 더해서 살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 중학교 교과서에도 다 나와 있는 배수 판정법이니까 기억이 혹시 나셨을까 모르겠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약수, 배수, 소수, 기타 등등에서 무리수, 실수까지 수체계를 하고 아마 다음 시간에 좀 금방 이 책은 끝날 것 같고 다음 교재에도 곧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수업을 좀 빨리 하지 않았나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 들으신 그 소감들 한마디씩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나영 선생님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제 겉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그래도 좀 쉬우니까 예, 오히려 재미있게 들었고요. 그렇게 아직은 그렇게 빠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쭉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 재밌었고요. 예. 곱셈 공식에서 기억자 더하기랑 X자 세로 곱하기 이거 처음 봤습니다. 예, 재밌어요. 예. 그게 이제 배다 수학이라고요. 요새 예전에 한창 유행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인도 수학이라고. 그때 이제 소개가 됐던 내용들인데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재밌었고요. 예. 나와서 보람이 됐습니다. 예. 예. 현장에 나오시니까 더 좋으신가요? 그렇죠. 예. 집중을 해요. 집중도 더 잘 되고. 홍보 감사합니다. 홍보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